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일요일 저녁이네요. 내일 다들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일요일 밤인데도 영상을 준비해 본 이유는 다음 주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따라 올라가는 동양생명이라는 주제로 동양생명을 좀 정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가 금융업, 그리고 철강, 그리고 통신, 그리고 뭐 비철금속, 약간 전통적인 사업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뭐 금융업도 대부분 다 전통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자신 있는 섹터이기도 해서 이번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생명보험주들 그리고 손보주 그리고 은행 금융지주들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보는 김에 또 옆에서 제 아내가 동양생명 좀 같이 봐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뭐 자주 봤던 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금방금방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일남 활용 꿀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채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 꼼꼼히 들어보신 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로 다운받아서 복습해 보시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 응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은 영상의 댓글 또는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 혹은 골뱅이 마이더스를 네이버 창에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요. 오셔서 블로그에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뭐 어떤 방법이든 편한 방법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2020년 3분기 보고서 동양생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바로 처음 눌러놨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로 한번 했었는데 주변에서 별로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회기를 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하고 촬영하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한 거니까요. 다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3분기 동양생명입니다. 9월 30일까지고요. 동양생명 보험입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의 개요인데요. 뭐 동양생명이고 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연역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지금 동양생명이 2009년이었나 11년이었나 15년이었나 하여튼 어느 쯤에 그 안방보험이라는 여기 있네요. 안방보험그룹이라는 곳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매각이 되었고요. 이 안방그룹이 해체가 되었어요. 해체가 돼서 지금 뭐 다지아 뭐 다자죠. 다자보험으로 어, 넘어간 상황인데 뭐 이유는 많이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예전에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 안방보험그룹 대표이사가 그 시진핑과 자리를 경쟁하던 그 성에 있는 사람을 밀다가 사형을 당했나? 그럴 겁니다. 뭐 그러한 이유로 어쨌든 안방그룹 자체가 해체가 돼 버렸어요. 지금 최근에 알리바바가 약간 그런 상황을 비슷하게 겪고 있죠. 그렇게 해체가 되고 지금 현재는 다자그룹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은 42%, 33.3%, 3.4%. 이건 자사주입니다. 적혀있네요. 자사주입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95년도에 설립은 아니고요. 8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95년도에 그 외자가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가면서 동양생명보험으로 법인명이 바뀌었고요. 2000년도에 태평양 보험을 인수를 했고 여기 우리자산운용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자산운용을 뭐 자회사 편입을 했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동양 파이낸셜 대부에서 보고 제2의 1호 보고
보고펀드 아시죠? 보고펀드의 제2의 1호 투자 목적 회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랬다가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 그 다자 보험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안방그룹에서 유상증자를 한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자산운용은 다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때 편입이 됐다가 다시 매각이 된 거죠. 자, 쭉쭉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는 그 안방보험에 했던 유상증자고요. 주당 9,800원 정도의 유상증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광고 뜨면 좀 말해주세요. 아, 말을 해주실 수가 없구나. 네, 알아서 잘 보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총수는 자 1억, 보통주는 1억 6,600만 주, 1억 6,600만 주고요. 그 우선주겠죠? 550만 주인데 얘는 지금 현재 다 소각이 되었고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일반 보통주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주 중에서도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유통 주식 수는 요만큼 1억 5,500만 주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배당을 봐야 되겠죠? 제가 배당을 좋아하잖아요. 자, 이익이 전전기라 하면 여기가 2020년이죠. 여기가 2020년, 2019년이죠. 19년, 18년인데 순이익은 잘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고요. 요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515억이나 이익을 내고 있고요. 배당금은 지금 230원 정도. 지금 종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에 봤던 금액이 한 3,4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제가 체크를 못 하겠습니다. 아마 포스팅 올릴 때 확인할 텐데 지금쯤 한 4,000원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의 한 5% 정도 수준의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올해 3분기까지 요 정도니까 작년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업의 내용으로 왔습니다. 와, 그 NH투자증권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니죠. 자, 매번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읽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난 재무제표 봤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경우 거의 한 10% 정도밖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다고 할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본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이제 제일남 보신 분들은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주석이 어딨냐면 자, 여기 보시면 주석 있죠. 이 주석까지는 보셔야 다 보셨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는 걸로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업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자, 생명보험업은 주로 사람의 생사에 관련된 사고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성립된 제도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 다들 생명보험 하나 있으실 거예요. 사망보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와 보유 계약이 크면 클수록 산출의 정확도를 기할 수가 있고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영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들 때 금액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기반으로 상품의 가격을 만들거든요. 아마 보험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특약을 넣을 때 옆에 그 보험금이 보험 보장 내용마다 다 다른 걸 보셨을 겁니다. 이 사고 위험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부분들이거든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적절한 예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우리가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번을 던졌어요. 근데 10번이 전부 다 뒷면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10번 중에 3번만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무한히 반복 시행했을 때는 실제로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결론적으로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려면 이 정도로 그 수가 커져 버리면 정확한 확률을 산출해낼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대수의 법칙을 제가 잘 설명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다들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 사업은 인지 사업이라 하여 상품 개발, 계약 인수 및 관리, 판매까지 인적 자원 요소가 강합니다. 엄청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상경계열 출신이라 주변에 보험사 친구들도 많고 은행, 증권사 그리고 뭐 전업 투자자들도 많은데 어, 생보사 친구들과 그 손보사 친구들을 좀 비교를 한다면 뭐 설계사 기준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설계사 친구들은 보험 상품 막 설명할 때 아우 이것도 몰라? 이걸 왜 가입 안 해? 그래 하지 마. 근데 생각나면 연락해 이런 느낌이라면 생보사 친구는 그 마이더스 잘 지냈어? 잘 지내지? 또 연락할게. 약간 이런 관계를 맺는 특징을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우리 손보사들은 그 개별 그 보험사마다 상품이 엄청 다 차별화되어 있어요. 근데 생보사는 상품이 차별화되기가 힘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사와 그 고객과의 관계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 손해보험은 사실 상품의 우위성으로 인해서 그 가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설계사의 태도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손보사도 그렇고 생보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이런 금융업은 전부 다 인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 아니면 제가 좀 이따 보다가 여기에 제가 NH투자증권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이 대수의 법칙. 아, 밑에도 적혀져 있었네요. 이 확률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수의 법칙이랑 수지상등의 원칙이 계산되므로 일반 기업에 비해 위험이 적고 재보험으로 인해서 위험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요율 산정에 있어서 수리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하므로 보험 계리사를 두고 있다. 라고 하고요. 뭐 법률적 계리사가 이제 그 상품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계산해 주니까요. 제 생각에는 1번 설명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험 경영의 성과가 계약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국민 경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과 사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업법 등에 의한 엄격한 국가 감독 기구의 통제를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 노후나 이런 가족들의 그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보험이.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이 참 안 좋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뭐 보험쟁이라고 하고 막 그러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험사에 그 설계사 분들에 의해서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어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들한테 오히려 보험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라고 보험사를 좀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을 따졌을 때는 은행보다 또 높지 않을까? 뭐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증권사보다도 높지 않을까? 뭐 하여튼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선 보험사 직원들이 또 많은 컨설턴트로서의 그 지위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좀 대우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공공적인 면과 이런 면을 책임진다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보험업에 대한 인상도 많이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두 번째 촬영이거든요. 아까 전화가 울려버려가지고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촬영하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에 울렸는데 편집을 할 줄 몰라가지고 다시 찍고 있으니까요. 잡담이 많아도 이해해주세요. 자, 생명보험 시장의 경우 전통적으로 3위 상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삼성, 한화, 하나가 옛날 대한이에요. 삼성, 하나, 교보생명이고요. 이 상계 3사가 거의 60%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생명은 중소형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6.3%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밑에도 자료가 있네요. 자, 삼성생명 1등, 그리고 하나생명, 교보생명이 거의 뭐 같이 2등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좀 오래되고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나생명이 그 대한생명을 인수를 했습니다. 옛날에 63빌딩에 대한생명 적혀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생명 돼 있죠.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소형사 이렇게 있고, 그 체크를 해둔 이유는 뭐냐면, 중소형사 한번 보시면 신한생명, KDB생명, KB생명, DGB생명, 하나생명이 있죠. 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퀴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게요.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각자 아이디어도 많이 짜보셔야 되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채널, 아까 인적 요소가 강하다 했죠. 그 사람이 결국은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상품도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그 손보사 다니고 있는 지점장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동양생명이 최근에 상품을 하는 애인데 엄청 히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상품을 잘 만드는 것도 그 회사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핵심 경쟁력인 것 같아요. 보험사에. 뭐냐면 보험사는 그 보험금을 받아서 자산을 운용합니다. 그 자산 운용한 게 사실상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험사의 구조에서 수익이 되는 게 뭐냐면 보험료 수입이 있어요. 보험료로 받는 돈, 그리고 보험료로 받은 돈으로, 자,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때, 저는 지금 올해가 제가 나이가 34살이거든요. 34살인데 지금 제가 가입하면 보장은 사망보험이니까 뭐 한 40년 뒤에 받겠죠. 그러면 지금 돈을 내는 돈들이 모여서 40년 뒤에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돈들이 보험금을 안 나가고 이 회사에 쌓여 있겠죠. 그럼 그 보험료 수입과 이 받은 자산을 통한 운용 수익이 이 회사의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 보험료는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으로 나가게 되죠. 여기서 리스크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상품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에서의 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역량이 생보사든 손보사든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 이건 정말 보험사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또 역량 중 하나죠. 근데 사실 1번과 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의 현황인데요. 자산 규모 35조입니다. 자기 자본 3조로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32조가 빚인데, 이 빚은 대부분 보험료로 미리 받아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밌죠. 생보사 엄청 쉽습니다. 자, 책임준비금 부담 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동양생명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불이익률 때문입니다. 불이익률이 뭐냐면, 이걸 또 어떻게 쉽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고객한테 돈을 빌려올 때 주기로 한 대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은행이고 생보사가 고객이 된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돈을 받아올 때 3.6%의 이자로 돈을 빌려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6%의 이자로 금리를 조달해 왔으면 수익이 내려면 몇 프로는 나와야 돼요. 이 금리보다 높게 나와야 되죠. 3.6%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이익률이 높나요? 요즘에 금리 2%밖에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생보사들이 경쟁적으로 막 5% 확정금리형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 역량으로
상위사랑 비교했을 때 동양생명이 가장 낮은 불이익률을 가지고 있으나 그 5% 보장형 금리 상품을 많이 판 회사일수록 이 불이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생보사를 투자하고 계신다면 투자하고 계신 그 생보사의 불이율이 몇 프로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역마진이 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거든요. 최근에 그 생보사들 돌아가는 좀 형향을 제가 보면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보통은 이 채권을 가장 큰 비율로 운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30조에서 11조를 채권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개인이나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채권이 이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채권은 보통 보험사들은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만기에 도달한 거라면 이자를 받고 나서 다시 채권을 사서 또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는데요. 최근에 이 역마진이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역마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냐면 이 만기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매매하는 채권으로 분류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게 옛날에 샀던 채권을 올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만약에 그걸 팔고 나서 또 지금 현재의 대출 그 채권을 사버릴 때 이 금리가 그때보다 올라가 있으면은 뭐 문제가 없겠으나 대부분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좀 더 2차 역마진이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위 3개사가 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전에 한번 체크했을 때 보였는데 주주님들이라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채권을 만기 보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보험에서 보시면 사망보험이 거의 전체 비중에 다 차지한다는 거 보여지는 거 아실 겁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가입하고 난 뒤에 죽는 확률은 대부분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손보사에 비해서 상품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생사 혼합형, 뭐 사망형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건 수입이에요. 수입. 보험금을 받은 수입이고요. 자, 이건 지출한 보험금인데 생사 혼합형은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이 사망 보험금이 그 논하는 장사인 거죠.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거밖에 안 나가는데 생사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손보사 같은 상품들이겠죠. 자, 여기서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중소형사 생보사라면 제가 하나씩 읽어드렸죠. 여기서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보험의 비중에서 자, 모집 형태별 수입 보험료예요. 모집 형태별에서 회사 모집이 55% 차지하고 방카슈랑스가 38.2% 차지합니다. 그렇다고요. 자, 이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또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보험 종목별 실제 사업비인데 이 보험사에서는 또 사업비가 중요합니다. 그 설계사들한테 나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비용 통제 잘하고 있는지도 계속 체크해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퀴즈의 답은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상품이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그냥 한번 쭉쭉쭉 보시고요. 자, 운용 수익별 현황인데요. 보시면 유가증권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한 4천억 정도. 그리고
대출, 아까 개인이랑 기업한테 해준 게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셔야 이 회사 어디서 돈을 버나 아실 수가 있죠. 자, 대출금, 요 위에 있는 이 대출금은 운용을 주로 중소기업에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금리는 개인한테 제일 높게 받죠. 6.3%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유가증권 운용 내역인데요. 보시면 대부분 채권이죠. 대부분 다 채권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조 정도에서 주식은 진짜 얼마 안 되죠. 이게 얼마죠? 이거 3조인가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000억이네요. 이거는 올해 도대체 뭘 샀는데 이렇게 손실이 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3분기인데 손실이 좀 나긴 했네요. 어쨌든 대부분은 채권을 만기 보유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채권을 살 수밖에 없죠. 안정적으로 고객의 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시가 한번 보고 싶은데 도대체 뭘 샀는지 궁금하네요. 자, 쭉쭉쭉 내려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RBC 비율은 239%로 괜찮은 편입니다. 자, 자산 비용 ROE는 5%. 조금 아쉽죠. 이게 구찌가 커지면 ROE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는 연결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없고요. 해당 재무제표 있는데 보시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운용하는가,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랑 비교했을 때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만기 보유에서 목적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역마진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생보주들을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또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배당주로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면 회사 마진이 배당 컷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다 설명드렸네요. 자, 영업수익은 크게 보험료 수익과 아까 운용에서 얻는 이자 수익들, 이익들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보험료 수익은 대부분 보험금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자, 보험료 수익이 3조 5천억이죠. 3조 5천억인데 2조 8천억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사업비, 설계사들 그 보험금 뭐지? 설계 비용 줘야 되죠. 그럼 이 약 3조 5천억 중에서 3조 정도가 비용을 나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돈만 남는 거고 이자 비용은 은행 대출 이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거. 결론적으로 드라마틱한 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이자 수익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요런 상품 거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져야 결론적으로 실제로는 회사가 턴에서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그 금리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금리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되면 은행보다 생보주가 더 오를 개연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보사들도 한번 지난번 증권사 체크해드렸고 이제 생보사 해드렸으니까 제 생각에 금융지주 한번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신은 없습니다. 금융지주도 엄청 재무제표 길 거라서 근데 이거 생보사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제가 동양생명을 해드렸으면 이걸 잘 들으셨다라면 타 생명사는 스스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보시고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퀴즈처럼 드렸는데, 제가 왜 동양생명을 좀 좋게 보고 있냐면, 아까 전에 그 중소형 증권사들 보셨을 때, 제가 짚어드린 그 중소형 증권사들이 공통점 뭐냐면 다 은행 증권사였어요. 은행 증권사였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렸던 부분도 뭐였죠? 두 번째 힌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요거 방카슈랑스 부분도 이야기했죠. 자, 쭉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마지막까지 궁금하시게 하려고 제가 했고요. 자, 보시면 신한은행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산업은행, 이거는 국민은행, 이건 대구은행, 이거는 하나은행, 그리고 이건 IBK 겁니다. 없는 은행이 어디가 있나요? 우리은행이 없죠. 그죠? 우리은행이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모집 형태별에서 방카 비중이 높아요. 은행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높다는 거거든요.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을 팔 수 있게 해준 걸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막 못 팔게 하려고 난리였거든요. 어쨌든 은행에서 지금 보험을 파는 게 비중이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영역에서 우리자산운용 이렇게 보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동양생명이 그 우리 금융지주에 매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생부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분 구조가 동양생명 좀 단순화되어 있죠. 그 결론적으로 다자그룹이라는 금융사 안에 있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생보업이 타국에 비해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 금융감독이라든지 금융당국이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계 생보사들이 많이 나가려고 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할 때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금융 지주였다가 조금 당시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은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 지주사로 바뀌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생보사가 없기 때문에 생보사를 가져가야 될 거다. 그랬을 땐 개인적으로 동양생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이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타 생보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도움이 된 영상이길 바랍니다. 그 생보사 진짜 재미있는 BM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험업 계신 분들 있으면 상당히 보험 상품이 어렵습니다. 공부해보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다라는 생각으로 좀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뭐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